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 3천만 명이 대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부터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 전반에는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연휴가 지난 뒤에는 태풍이 또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오후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섭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 모두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를 찾아 직접 상황을 점검한 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가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금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3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고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협의체 가동 시점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 명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라서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서울역은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많은 사람들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연휴 시작을 앞두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차 타고 고향 떠나는 시민들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고향 풍경 보여줄 생각에 잔뜩 신난 아버지도 집밥 먹을 생각에 설렌 자취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들과 그동안 이제 울산에 바다가 많은데 바다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타프나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이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금 본가 가게 되면은 가자마자 엄마랑 이제 집에서 식사할 예정이기도 하고. 올해 설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창가 쪽 좌석만 예매할 수 있었는데 이번 추석부터는 모든 좌석 발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하행선 열차표는 이미 거의 매진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기준 하행선 열차 예매율을 보시면 경부선이 96%, 호남선이 93.5%, 전라선이 95.2%로 자리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산 등 주요 노선은 98.9%로 이미 거의 다 차서 사실상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예비버스가 계속 투입되고 있어서 현장 예매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통해서 예매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입니다. 달라지는 게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은 일상 회복 뒤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명절엔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또 실내 취식도 가능해져서 휴게소는 물론 버스와 열차 안에서 간단한 먹거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됐던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도 내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7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서 임시선별 검사소도 운영된다고 하니 고향 오고 가실 때 진단검사 받고 안전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연휴 하루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후에는 정체가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찍부터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내일까지 이 귀성 정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녁 6시와 7시 사이에 지방 쪽 가기가 가장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는 퇴근 시간인 만큼 정체가 심할 걸로 보이니까 피해서 이동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목포 요금소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개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정체가 더 심해질 걸로 보이니까 미리 무안 나들목에서 국도나 지방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부선의 경우 충청권 정체가 일찌감치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부산 쪽 망양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꽉 막혀 있고요. 다시 한번 천안 휴게소 주변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타고 남이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경기권에선 마장과 호법분기점 일대 짧게씩만 주춤하지만 충청권 지나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천과 진천터널, 서청주와 남이분기점 사이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중부내륙선 타고 창원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꾸준히 여주와 감곡 사이로 밀리고 있는데 이제는 문경세제 일대 짧은 정체까지도 감안하셔야겠고요. 평택 제천선도 제천 쪽으로 서안성 일대 지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꾸준히 용인 일대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양재터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물에 잠겼던 수도권 전통시장은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추석 맞이가 한창인 시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사당동에 있는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도 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각종 생선을 팔고 있는 생선가게인데요.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조기부터 가자미, 도미까지 각종 생선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생선가게는 지난달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복구를 마치고 명절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곳 상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님분들 물난리 나고 해서 좀 저조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나오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손님분들도 그래도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많이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올해는 조금 손님분들도 많이 나오고 부쩍부쩍하네요. 지난달 이곳 시장이 있는 서울 동작구에는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시장에 있는 136개 점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0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꼭 한 달이 되는 오늘 지상에 있는 점포는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영업을 재개하고 추석 손님을 맞을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태풍 흰남노로 추가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해로 인한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물을 잘 빼내기 힘든 상가 지하인데요. 복구가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만 내거나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떠난 점포도 있습니다. 아직 수해 피해가 전부 가신 건 아닌 만큼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지원에 나섰는데요.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금 200만 원과 지자체 긴급복구비 200만 원을 합쳐 모두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인들은 무엇보다 추석 연휴 손님 발길이 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만큼은 전통시장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당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연휴는 쾌청한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후반에는 흐려질 걸로 보입니다. 연휴가 끝나면 태풍이 또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이번 한가위에 보름달은 볼 수 있습니까? 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나흘간의 연휴 전반 이틀 동안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첫날은 대체로 맑겠고 추석에는 맑은 뒤에 구름량만 늘어나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하늘이 흐려져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에는 연휴 마지막 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남해와 동해는 바다의 물결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면 또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현재로는 가능성 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무이파가 그 대상인데요. 이 태풍은 13일, 그러니까 연휴 다음 날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변동성이 무척 큽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수치 예보 모델이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태풍이 북상한다면 이 무이파는 11호 태풍 흰남노처럼 세력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흰남노가 해상을 지나며 심해 바닷물을 끌어올려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태풍의 발달 여부와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로가 명확해지면 연휴 기간이라도 수시 브리핑을 통해 태풍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오후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막바지 배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합동 감식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사고가 났던 지하주차장 바로 입구입니다. 이곳에는 바닥을 보시면 여전히 토사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쪽으로는 배수에 쓰였던 펌프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면 지하주차장 바닥은 여전히 물이 고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막바지 배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배수율이 95%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빗물과 함께 쓸려간 토사가 많아서 배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토사를 제외한 물은 거의 다 빠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감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2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북경찰청과 또 소방당국, 지자체 등이 함께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섭니다. 또 경찰 수사 전담팀은 CCTV 분석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차를 빼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했는지, 또 하천 범람 당시 포항시가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새벽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이 아파트에서 폭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8명이 실종됐습니다. 2명은 기적같이 생還했지만 6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엄마는 생존하고 15살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언제 왔었냐는 듯 하늘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맑아진 날씨와 달리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안에는 애통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쳤을 때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민들이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영정사진 가운데는 앳된 모습의 학생도 눈에 띕니다. 안내방송이 나온 뒤 어머니를 따라 주차장에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15살 A군입니다. 어머니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A군은 3시간 정도 뒤 어머니가 있던 자리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함께 놀자 약속했던 친구는 A군과의 이별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만 놀자라는 식으로 전날 7시에 약속을 잡았었어요. 운동도 되게 잘하는 친구였고 머리도 되게 잘 굴리는 친구였어요. 좋은 길 가라, 좋은 곳도 가고 그런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함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부부 역시 장례식장 위층에 함께 안치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듯 연신 흐느낍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7명. 태풍은 지나갔지만 어찌할 수 없는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쉬이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명이 실종됐고 3명이 다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에 달합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의 시설 피해는 13,000여 건이며 벼가 물에 잠기거나 과실이 떨어지는 등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7,141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 때 월파 현상으로 부산 해안 지역의 상가와 도로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청사포의 해안가 점포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은 모래주머니와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동원해 월파에 대비해봤지만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월파 피해를 겪은 상인은 반복되는 재난이 야속합니다. 환자되고 뭐 고만 별짓 다 해봤는데 10m 파도가 만조해서 바로 때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 옆에도 지금 다 저 콘크리트 볼을 2개씩 쌓아놔도 다 깨지니까. 월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방파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설계와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다 보니 결국 이번 태풍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 월파 지역의 시설물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파도에 휩쓸린 보도블록들이 도로 건너편 상가를 덮치거나 포장 도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파도에 강한 설계로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처럼 단위별로 떨어지지 않고 뜯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든가 구조물들이 이탈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설계를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대책을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49년 만에 고로 3기의 가동을 동시에 중단한 포항제철소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가동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운행을 중단한 포항제철소 고로 3기를 오는 10일쯤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선강변전소는 오늘 정상화하고 담정수 설비와 LNG 발전도 내일까지 차례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에는 제법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추석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영남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치료 체계는 평소 휴일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2,646명입니다. 어제보다 12,000여 명 줄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는 7주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000명, 2주 전보다는 4만 명 넘게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명 줄어든 493명으로 16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위중증 환자가 580에서 최대 850명까지 발생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64명 나와 치명률 0.11%를 유지했습니다. 당국은 유행세가 당분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되 확산세가 서서히 감소하는 긴 꼬리 형태를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날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가 확산세를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늘고 대면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향 방문을 계기로 60대 이상 고연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은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환기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중에 모두 6천여 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엔 최소 700곳 이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번 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곳 이상을 포함해 3만여 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 선별 진료소 관련 정보는 전화 120이나 129번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포털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확진자가 전주보다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런 감소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는 28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0만 명 이하로 전주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700여 명으로 5% 줄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지난 2월에 비해 주간 단위 코로나19 사망자가 80%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44초마다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계절적 특성에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28개월 동안 유지해온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의무화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환자 수가 줄고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백신이 승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will be issuing new guidance regarding masks based on the CDC guidance, and starting today, mask will be optional. 뉴욕주는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 아래 마스크를 벗더라도 타인의 마스크 착용은 존중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명절 며칠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주변 어려운 이웃과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정부는 재정을 긴축으로 유지하려 하지만 써야 할 때 쓰기 위한 재원 마련인 만큼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넉넉히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를 다녀왔는데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보며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별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련한 질문에도 다른 정치인 발언을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 쓰면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부가 북한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제의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리성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에게 대북 통지문 발송도 시도했습니다. 권 장관의 담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거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의결안을 처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된 만큼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전날이면 당 지도부가 항상 귀성길 인사에 나서긴 했는데 올해는 지도부 선출 문제로 이것이 생략됐습니다. 30분쯤 전에 비대면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된 전국위원회에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정된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이 ARS 투표를 통해 제적 과반이 넘는 찬성으로 가결된 겁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앞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비대위 인선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여기에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싶다면서 이른바 윤핵관 프레임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윤이니 무슨 윤핵관이니 이러는 건 참나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반핵관입니까? 이런 가운데 오후 사퇴 기자회견을 여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앞서 오전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 부의장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당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서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한 인터넷 강사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앞서 비대위원장 직 권유를 연이어서 거부했지만 수락했던 정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오전엔 용산 기차역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나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아무래도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민주당에선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소가 현실화되면 유례없는 정치 기소가 될 것이라며 표적 수사를 멈추라고 여권에 공세를 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서울중앙지검을 오늘 아침 항의 방문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편파적인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 통상 대표가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 협상 상대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나온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간 그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제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타이 대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났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윤곽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협의 일정도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회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봐도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부분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시행령을 통한 해법 모색을 시사했지만 전기차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의장도 고금리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연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2일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과 7월 기준금리를 각각 0.7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는 22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움에서 한 발언은 파월 의장이 매파, 즉 통화긴축 선호 인사들 대열에 합류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은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완화 임무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연준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물가 상승률을 내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월간 물가 상승률 지표가 앞으로도 여러 달 계속 낮게 나와야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는 더 올라야 하며 통화정책은 당분간 제약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현지 시간 7일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4%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내년 중에는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9월에도 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한단 배추 한 포기를 사려 해도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집중호우와 무더위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하다 시장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금치 혹시 왜 안 갖다 두셨어요? 아직은 시세가 비싸고 안 나가니까. 올해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올랐죠. 평소에 시금치는 1,500원, 2,500원 했는데 지금은 5,000원. 언론에서 맨날 물가가 내렸다는 얘기는 못 듣고 올랐다는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명절 물가는 매년 올랐을까요? 일단 요즘 고공행진 중인 시금치 가격부터 들여다봤습니다. 2022년 시금치 값은 최근 4년 중 가장 비쌌지만 다른 해에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품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는 오히려 2021년보다 올해가 3,201원 더 저렴했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핫상품 출하가 좀 더뎠고요. 올해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어든 데다가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저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주요 제수 품목 중에 배, 한우, 굴비, 대추, 그다음에 생률, 부곡포 등은 이제 작년 추석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실제 판매 중입니다. 그럼 우린 왜 항상 명절에 모든 게 비싸다고 느끼는 걸까요? 일단 언론의 영향이 컸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쏟아지는 물가 안정대책 관련 기사들, 물가 인상 관련 기사들은 많이 상승한 품목들을 위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가 명절마다 발표하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안정세, 하락,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매년 명절마다 나오는 물가 인상 뉴스.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합리적 소비는 온전히 소비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두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예. 그래서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재형 의원님 우선 한 분만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NS 올리면서 비대위를 새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런 거 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소위부답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제가 공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과는 좀 연락하셨어요? 그건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니고. 비대위원 인선 절차는 연휴가 끝나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 명을 언급하신 게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게 혁신위와 비대위의 소통을 얘기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재형 의원이 약간
그 비대위 출범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그 아울러서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그 확인을 못한 것 같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반대했던 그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또 비대위원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주장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장으로서 또 그동안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왔었는데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함께 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의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최 의원이 설득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좀 만약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네. 이준석 대표한테는 비보죠. 그나마 당에 편들어주는 배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최 의원이 굉장히 강직한 말씀을 판사이자 감사원장 출신으로서 네. 말씀을 하신 거라 무게가 있거든요. 그 저렇게 되면은 글쎄 이제 뭐가 흐름이 바뀐다고 그럴까 뭐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나 당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주목을 끌게 될 겁니다. 네. 저희 기자들 질문 중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했던 것처럼 별다른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과거에 그 뭐 우크라이나 방문 때 조금 서로 간에 이제 언쟁이 조금 있었죠. 예. 간접적으로. 근데 사실 이제 정진석 당시 이제 국회 부의장이죠. 지금도 국회 부의장 입장에서는 조금 당내 어른으로서 이제 좀 그 쓴소리를 한 건데 그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그 파격적으로 이준석 대표 공격을 했거든요. 네. 아마 정진석 부의장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공격을 당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춤하고 그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표현은 뭐 소위부답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뭐 조금 말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겪는 것이 그 자신이 어떻게 했던 그런 의견 제시나 그 주장에 대해서 한 10배 정도의 보복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엮이기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지간히 해서는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소위부답이라는 것도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를 대할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닌가. 어떤 뭐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신 의원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실까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가지고 뭐 한참 싸울 때 제가 정진석 부의장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예.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돌파구를 이태백의 시기로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전략적 전술적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 뭐 당내 의원들 대부분의 반응이 예. 나는 엮이기 싫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분위기를 잘 읽어내지 못하고 뭐 아무나 공격을 하면 조용해지니까 내가 내 말이 맞구나, 내가 이겼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공격을 하죠. 혹시 최 의원님 뭐 일격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이게 워낙 많이 해서 네. 그 원래 비대위원장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박주선 전 부의장으로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저 박주선 전 부의장께서 저 스스로 그 맞지 않겠다고 의견을 발표하셨다고 보도가 그렇게 났던데 아마 뭐 처음에 어떤 경위로 그분이 물망에 올랐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박주선 부의장께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셔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어느 누가 맡아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사실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준석 대표는 뭐 소송을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또 앞으로도 소송도 여러 차례 해야 될 거고 또 공격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개도 올리고 뭐 그 계속 하던데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어느 정도 이 저 내밀한 그 의견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네. 박주선 부의장께서는 뭐 맡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정진석 부의장도 원래 흔쾌히 맡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독배를 들겠다고 말씀하셨던데 실제로 뭐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이제 뭐 돌고 돌아 윤핵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선 그 부의장 전 부의장 말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윤심이구나 뭐 이런 네. 평가가 여의도에 많이 돌았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윤심도 당의 당심이라기보다는 당의 그 의원들의 그 마음을 뚫지는 못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박주선 부의장 뭐 좋은 카드일 수 있죠. 다음 공천을 본인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나 꼭 다음 공천 받을래 뭐 이럴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진 전략의 상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박주선이라는 개인적인 또 캐릭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정진석 부의장으로 가는 거 보니까 역시 윤심은 또 윤심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윤심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후 아니겠어요? 네. 예. 연휴 지나고 나서 또 가처분 2차 신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신문을 보고 그 직후에는 결정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진로나 방향이 결정되겠죠. 윤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앞서 저희 그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물었어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냐고 물었더니 그에 대해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임명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됐을지 가늠이 될까요? 글쎄 그것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의견을 나눴는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지명권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니까요. 그러나 뭐 대통령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예. 대통령이 또 뭐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뭐 크게 좋은 자리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엮여야 되는 자리인데 부담감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뭐 사실 조롱거리로 지금 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예. 당장 방송에서도 뭐 돌고 돌아 누구다 뭐, 네. 뭐 돌고 돌아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거든요. 윤핵관이 지금 거의 무슨 딱지처럼 아주 미운 사람에게 붙이는 좋지 않은 그런 낙인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뭐 사실 윤핵관이라고 불린 분들은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정도인데 이제 뭐 아무나 윤핵관 붙이면 이제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본인도 아마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누구를 시켜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된 걸로만 보면 비대위가 철저히 관리형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이제 지금 비대위가 이제 또 소송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기국회에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당의 대표를 대행해가면서 그 전국을 주도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등장한 비대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예. 새로운 그 여당 내의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당장에 이제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로 예.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제 의총에서 박수로 이제 추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반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박수 치지 않은 의원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원 보니까 한 40명 정도는 불참했더라고요. 물론 뭐 불참한 사람들이 다 반대했기 때문에 불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네.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의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총이 무슨 뭐 엄청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양당이 다 의총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양당이 다 지금 비슷해요. 의총이 시나리오 의총이고 형식적 뭐 고무도장 의총이고 네. 그런데 어저께도 똑같은 상황이 국민의힘에 있었고요. 예.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상황의 의총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해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그 의총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의도에서 경험해 보면 시나리오 의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 의총이라는 게 다 뒤에서 시나리오 써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경우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0%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어저께 경우에도 충분한 토론이나 뭐 이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네. 예. 그 이미 지금 진로가 결정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까지 다 나와 있는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중에 의총이라는 딱 행사를 하나 집어넣어서 의전용, 행사용, 시나리오형 의총은 사실은 이건 좀 문제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할 얘기는 없죠. 네. 예. 근데 저런 경우에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이고 예. 통상 이제 박수로 뭐 통과시킵시다 해서 박수를 치면 네네. 만장일치의 경우에 즉 반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박수로 환영한다 이런 예. 의미로 처리를 하는데 어제는 분명히 반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을까. 예.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임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 사람 반대하니까 나머지 다 찬성하시죠 해서 그냥 통과시킨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또 저런 뒷말이 나오고. 아니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서도 발언을 안 하고 네. 분위기 보고 그냥 이거 시나리오로 가는구나 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 의총 저거 한번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고요. 저렇게 의총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조경태 의원이 좀 쓴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북한이랑 비교하기도 했고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했어도 네.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예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정말 반대자가 많다 하면 손들고 표결합시다라고 네. 했을 텐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북한 정도로 이야기하면 총살됐겠죠. 저런 이야기.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를 또 남긴 것은 조금 미흡했다 그런 생각만 듭니다. 실제로 당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뒷말 정도이지 저것이 무슨 절차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국회 부의장 임기가 올해 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겸직을 말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 지금까지의 뭐 관행이랄까 이런 건 국회의장 단으로 들어가면 좀 당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법률로 야 이거 위법이야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 아마 선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근데 현직으로 부의장을 맡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똑같거든요. 하는 일은. 근데 지금 가령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만약에 큰일이 터져가지고 나 비대위원장 할게 이런 거하고 지금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면 좋은데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구인난이 있고 예. 뭐 그렇다는 것은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아예 당적을 이탈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나요? 그것이 이제 관행이 되었죠. 당적을 전부 이탈하고, 탈당합니다. 무조건. 당적을 이탈하고 그리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는 것을 관행화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정당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게 균형을 앞으로 이제 뭐 또 다시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서 출마를 해야 되면 그 정당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연하게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의미로 탈당도 하고 또 다음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는 이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데 부의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내지 의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탈당이라든가 정당에서 뭐 또 다음 총선 불출마 이런 관행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장과는 조금 다르고 또 국회직을 맡은 분이 뭐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뭐 비대위원장이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판단 나올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퇴를 발표할 것 같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사퇴를 위해서 이제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소회도 밝힐 텐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초기에 그 원내대표를 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약간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경우도 조금 드물었고 그래서 조금 보기엔 좀 안쓰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으로 원내대표직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딴 게 아니고 바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가 없게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비대위원장을 이제 지명을 누가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아마 좀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버틴 것은 바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 1시간 20분 정도 뒤에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차기 원내대표가 그럼 또 누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뭐 김재현 의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권 원내는 2번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체리 따봉 문자 할 때하고 그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그냥 털어버렸으면 지금보다는 좀 덜 망가졌고요. 원내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드물고 다음 전당대회에 과연 후보로 나설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원내대표 할 사람들은 꽤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한 4-5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제가 원내에서 국회에서 겪어본 걸로는 괜찮은 분들이고 뭐 누가 해도 권 원내만큼 할 거예요. 저는 뭐 그러니까 괜히 지금 권 원내가 버틴 거예요. 그 잠깐 며칠 동안 이게 원내 대표 선거는 그 원내에서 몇 명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2-3일이면 충분히 뽑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주 급하면은 그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공고해가지고 바로 저녁이라도 뽑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딱 지금 7월 7일 날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달이 됐잖아요. 그때 권 원내가 그만둘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거죠. 원내대표 선출하는 절차가 이제 곧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시작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내에선 지금 초재선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원내대표가 되려면은 그 초재선 의원들의 힘을 받아야 할 텐데 혹시 누가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마음속으로는 조금 있으세요? 예, 보이는데 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고 여러 명과 섞어서 함께 해주시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원내대표를 조금 더 다선 의원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선보다 더
뭐 3선, 4선이든 어쨌든 다선 의원들 좀 선호할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지난 2016년보다 더 어렵다 그런 표현을 했던데 뭐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당을 추스리고 또 그 야당과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원들이 지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셔서 몇 가지 좀 힌트만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늘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일이니까 뭐 하겠죠. 예. 요새는 다 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바로 되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3가지 그 혐의 사실을 내놨잖아요. 예. 이걸 다 할 거냐, 그 중에서 일부만 할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고요. 네. 기소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3가지 사실이 중요하냐면은 이 대장동이건 백현동이건 간에 또 그 김문기 씨를 아느냐 하는 부분이 전부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선거법 관련으로 기소를 했다가 이게 만약에 법원 판단에서 잘못되면 그 수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만 기소를 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3개 중에서 진짜로 이것은 100% 내지는 120% 확실한 그 혐의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2개는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실 9월 9일이 선거법 공소시효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예상이 된 거고요. 이거 금시초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그건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의 그 수사의 방향은 거의 지금 나타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인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뭘 걸 거냐 하는 건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은 이재명 후보 내지는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수사가 쉬운 것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것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9월, 10월 중에 굉장히 많은 소환 그리고 영장 특히 경기도나 성남시 같은 데는 그 압수수색 영장 받다가 아마 일도 거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수뇌부들 그 수뇌부의 뒤에는 물론 법무장관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말로는 뭐 개별 사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의례적인 법률적인 답변을 하겠지만 법무장관하고 내무장관이 이 수사의 기획, 방향, 완급 뭐 이런 게 다 조절이 된다고 보고요. 이 가을이 굉장히 소란하게 지나갈 걸로 예상합니다. 오늘 검찰 앞에서도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지검에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검찰에 항의 방문 여러 번 갔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그 입장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주장인데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선거법 위반 기소는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고 보고 그 기소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계속 그 호소를 하고 추석 민심에도 그런 영향을 좀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대선 때도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과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총괄하는 그런 전략본부장을 맡아서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명백한 일이어서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 같이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바로 둘이서도 사진 찍었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중요한 그 대장동 사건에서 중요한 일을 했고 또 그 유명을 달리한 분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될까 봐 모른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이 큰 내용을 이제 거짓말을 했다. 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고 예. 더욱이 그 백현동 그 부지 문제에 예.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뭐 협박을 받았다. 예. 내지는 직무유기로 뭐 그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는 식의 이 이야기는 그것은 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잘못된 그런 국민의 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전례를 보면 이런 사안은 선거법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에 해당되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현직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그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국토부에 그 허락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분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뭐 저는 지극히 앞으로 예정된 사안이고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또 민주당도 맞불을 놓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씀에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특검법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법률 절차를 보거나 법사위의 현재 뭐 구성을 보거나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뭐 패스트 트랙 얘기를 다들 하는데 패스트 트랙 하려면은 민주당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아닌 위원회, 법사위원회 예.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한두 가지의 허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추석이 이제 바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석 제상과 밥상에 일단 메뉴는 다 올려놓고 한번 보자. 지금 뭐 그런 전략이 서로 지금 피차의 그런 전략이고 검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으로 다 메뉴 올려놓고 우리 한번 보자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는요. 두 부부,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 대표 부부가 다 똑같이 흠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흠을 나눠 가지고 있어서 이 추석 밥상에서 이 메뉴를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두려운 대목이 있고요. 네. 어차피 이게 지금 비호감 대선의 3라운드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미 시작이 돼서 추석 밥상에 한판 하고 추석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메인 게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판의 이 위기나 국정이나 민생이나는 거의 실종 위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은 출근길에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겠어요. 지금 이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의 얘기는 저는 잘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 저 반대로 해석을 하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에 한 얘기도 정말 큰일입니다. 네.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과연 한국 정치, 특히 여의도를 둘러싼 여야 정치가 맞는 거냐 하는 개탄스러움이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만 낸 게 아니라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잖아요. 좀 공세 수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석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 어차피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추를 위한 수사는 애당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국회 의석구조뿐만 아니라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그 특검법도 발의하고 고발도 하는 것은 네.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추석이 되면 온 국민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부부도 뭐 이재명 대표 부부처럼 함께 그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물타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참 그 추하게 흘러가는 것이 정말 그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네. 뭐 추석 밥상에 오른 그런 정치권 이슈들이 적지 않은데 그 내용들이 또 다 무거운 사안이라서 적지 않은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가 오는 10일부터 고로 3기 가동을 재개합니다. 자동차나 조선업 등 유관 산업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건 다행히 막았지만 포스코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초유의 사태로 입은 손해가 극심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제철소가 추석 당일부터 쇳물을 녹이는 핵심 설비인 고로 3기의 가동을 순차 재개합니다. 지난 6일 새벽 최대 5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닷새 만입니다. 당시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전기 공급도 끊겨 고로 3기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고로 3기가 모두 휴풍에 들어간 건 포스코가 쇳물을 뽑아낸 지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태풍재해 복구 TF를 꾸려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수기와 비상발전기 80여 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고 임직원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침수됐던 성강변전소 복구를 시작으로 담정수 설비와 액화 천연가스 발전이 정상화되면 연휴 첫날부턴 고로 가동에 필요한 스팀과 산질소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아변변전소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추석 당일엔 고로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제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조선업과 자동차, 건설업계에 끼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닷새 만에 제철소 가동이 재개되면 유관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입는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포스코가 이번 사태로 입은 손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그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쪼개기 송금을 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가 붙잡힌 건 은행 고객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가 ATM에서 한참 동안 송금하는 모습을 보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겁니다. A씨는 피해 금액 3억여 원을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는 ATM을 돌면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한 사람당 하루 100만 원이 한도인데 A씨는 어떻게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던 걸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중국 SNS, 위챗 화면입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우리 국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40여 개에 달합니다. A씨는 이 같은 개인정보 수십 개를 돌려가며 100만 원 한도까지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보통 무통장 입금은 그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조직들이 보내준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100만 원까진 좀 더 자유롭게 송금하자는 금융실명제법을 악용한 겁니다. 현재는 ATM 기기를 통해서 100만 원까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한데요. 이건 100만 원까지 본인 확인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실명제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해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표적 감사도 모자라 특정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장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고요.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이 이번에 감사 기간 연장한 게 특정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해당 직원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성하는 확인서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가를 낸 상태에서 어제 갑자기 그 직원에 대한 그 복무기간 관련 문제로 감사를 재개한다, 이런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근데 돌이켜 보면 애초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던 게 위원장에 대한 근태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기관장에 대해서 문제를 지목하면서 표적으로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장에 관한 이제 그 주변 사람이나 관련 사안들을 사사시 털기 시작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부위원장들 그리고 또 권익위 직원들 또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점점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또 권익위 뭐 자료 제출 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정말 성실히 협조를 하고 감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지금 벌써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주째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2주 더 연장하겠다고 한 거고요. 지금까지 조사받은 직원도 많을 거고 뭐 제출하신 자료도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이렇게 좀 집계를 해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조사받고 자료는 얼마나 됐는지? 네, 감사를 받으면 그날 그 직원들이 감사받은 내용과 자료와 증거 자료를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도 제출을 했었고 많은 직원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부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그 법적인 그 좀 위법성이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내부 직원들이 참담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것을 또 호소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감사가 종료가 돼서 현재 권익위 업무가 감사로 인해서 거의 마비가 된 상태인데요. 이 국민들을 위한 권익 구제 업무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감사가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회사 같은 경우에 내부 감사만 해도 사실 업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뭐 자료 준비하고 또 직원들이 가서 뭐 감사에 응하고 또 권익위 전반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권익위 전체의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된 이런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에 감사 조사관들은 특별조사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검찰로 치면 특수부 검사들이 나온 셈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감사를 이제 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을 표적으로 감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에 관한
불법 사유라든지 위원장이 개입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을 풀어라는 식으로 이제 강압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는 그런 이제 불법 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적법 절차 위반이고 또 직권남용 조사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앞서 이제 SNS로 몇 차례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수처 고발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는 블랙리스트 대법원 환경부 판결이 있는데요. 그 사안도 감사를 통해서 임기가 정해진 이런 이제 고위공직자를 사퇴를 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번 권익위 감사도 그런 그 사퇴 압박을 통한 감사를 통한 권익위의 임기가 정해진 부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과 매우 유사한 그런 사례가 이번에 재현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명백히 직권남용 대법원 그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 감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감사에 의해서 파생된 또 다른 이런 별건 조사라든지 이런 감사는 위법한 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직을 내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시면서 위원장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자신에 대한 신상 틀기와 주변 인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상 틀기로 그로 인해서 주변에 끼치는 불편함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명예감 훼손 그리고 직원들의 불이익 가능성 이런 문제로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요. 병원도 가시고 체중도 5kg 정도 빠질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감사가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사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퇴할 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정해진 독립되고 또 중립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부패방지 총괄 기관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국가대표 옴부ds만 기관이기도 하고요. 행정처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행정심판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들이 정권과 관련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에 이러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임기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보장한 것은 이거는 국민들이 명령하신 국민과의 약속이다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사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 국민들과의 약속인 임기를 저버리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사퇴 압박이 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공개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배제를 시키고 그 이후에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몇 달 동안 사퇴 압박이 지속이 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감사원이 느닷없이 위원장을 표적으로 이제 감사를 제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도 밝혔지만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원장 임기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여권이나 전화를 직접 받으신 것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제가 뭐 아직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하셨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기 전에 감사원의 입장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장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연장과 관련해서 표적감사라는 등의 주장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하여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서 이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맨 처음에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로, 근태 제보로 감사를 개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권익위 직원들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는 또 이 최근에는 권익위 직원에 대한 복무 기간 감사로 또 입장을 밝혔고 저희들에게 그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청탁금지법 관련 감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계속적으로 감사의 목적이나 목표가 달라지고 그는 아마 그동안 쭉 감사를 진행했는데 위원장에 대한 별다른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신들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직원이 이제 사실상 감사에 응하지 않아서 감사를 연장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해당 직원은 방금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이런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미 모든 감사를 받고 확인서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이미 감사원의 감사에 응해서 성실히 협조해서 모두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감사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사원이 밝힌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그 문제로 지금 감사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압박으로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감사를 하고 괴롭히겠다.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전에 5주 동안의 감사에서 이 내용까지 다 감사를 이미 했고 마쳤습니다. 확인서까지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직원이 혹시 간부급 직원일까요? 직급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중간 간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부처를 이끌고 또 그런 사람이 기관이나 위원회를 맡는 게 국정 운영에 좀 이롭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반 부처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되고 중립된 기관이고요. 정권과 독립돼서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라는 발언을 감사원장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이런 정권에 대해서 코드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 지적은 감사원 보고 국정운영 지원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감사원처럼 이런 특정 정권이나 이런 데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취지가 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실상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인 감사원이 마찬가지로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인 권익위를 타겟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감사원의 경우에 이제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잡는
그런 반부패 부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대한민국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공직사회 기관과 청렴, 반부패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서로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 직권남용 이런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또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의 절차를 보면 감사원 감사 이후에 검찰 고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걸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뭐 검찰 수사라든지 또 법원의 사법 판단에 가는 것은 사실은 그는 최후에 고려해야 할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는 그동안 권익위의 업무를 묵묵히 해왔고 저 같은 경우에도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법률에 정한 업무를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의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런 권익위원장이나 또 우리 부위원장님들에 대한 사퇴, 요구나 압박을 중단하시고 지금이라도 감사를 중단을 하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사안을 풀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국회에서도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뒤에 또 전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he was in Rob when everything happened, you know. She was too close to. So. I was just scared. So scared that I won't get her back. But we went through drills all summer. I taught them, you know, if y'all hear anything in the hallway, you know, get out the window, run, don't stop, don't scream. She got dressed and I noticed that she dressed really slow. I know she was thinking. She's scared. I know she's scared. I'm pretty sure she's in there. I know scared.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동 차량에 들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하면 부산 6시간, 광주 5시간 10분, 대구 5시간, 대전 3시간 4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릴 걸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53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낮 2시부터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듯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 정도지만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귀성길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져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겠는데요. 추석 당일에도 대체로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영남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귀경길 날씨는 유동적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려지거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